경제사는 사회과학의 여왕이다. 경제사의 주제는 애덤 스미스의 위대한 저작의 제목인 국부의 본질과 요인이다. 국부의 요인을 경제학자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경제발전 이론들에서 찾지만 경제사가들은 역사적 변화의 동적인 과정에서 찾는다. 경제사가 던지는 근본적 질문, 왜 어떤 나라는 부자이고 다른 나라는 가난한가? 이 다루는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된 이래 경제사는 특히 흥미로워졌다. 50년 전 그 질문은 산업혁명은 왜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였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즐겁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즐겁게. 네. 근데 정말 돈 되는 공부거든요. 네. 네,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계 경제사라는 책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선생님 오셨죠. 네. 참 쉽지 않아요. 저희가 경제 네.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세계 경제사를 네. 아주 재미나게 설명해 주실 봄날의 곰님을 모셨는데요. 네네. 네, 제가 소개를 좀 준비했거든요. 네. 네, 앞에 앉아 계신 봄날의 곰 김영기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권의 경제서적의 저자시고요. 봄날의 곰 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공부와 연구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지은 책으로는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 부동산 투자 사이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끄럽네요. 이렇게. 네, 오늘 나와주셨는데 예.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런 멘트를 할 줄 몰랐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네. 네. 매일 뭐 그냥 조사를 하면서 지내죠. 아까 들어오시면서도 이제 빠숑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타쿠죠. 조사하시는 이제 할 때 오타쿠다 보니까 매일 이제 글 쓰고 조사하고 다시 이제 고민하고 경제 얘기하시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료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이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저한테는 당황하고 공부였어요.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게 책이 좀 약간 얇은 책이어가지고 네. 아마 선택을 아마 해주셨을 건데 책 내용이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책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권으로 안 되고 꽤나 많은 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아마 말씀 나누면서도 들어보시면 이 책 말고 이 책을 넘어서는 내용들, 뭐 차명수 교수님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무역의 세계사 또는 홍순욱 박사님 쓰셨던 돈의 역사 이런 책에 나온 내용들이 아마 군데군데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네. 이 책 한 권만으로는 이 책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저자분이 미국에 계신 이제 대단한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요. 예. 네. 그분의 이제 제자이신 이강국 교수님이라고 일본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제자분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교수님이시고 한국인이다 보니까 대단히 번역이 아주 유려하고 읽어보시면 제 입장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좀 세 분 어떠신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되게 그 말씀 중에 위로를 받은 게 이 한 권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될 거다. 어쩐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한 권만 갖고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렇구나 수준이지. 예.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좀 속상한 느낌?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처음부터 행운으로 시작해서 부강한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덫 같은 덫이 읽으면서 참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좀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책에 처음에 나오던 영국의 산업혁명 이야기가 설명이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배경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살아본 세상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우연의 연속이죠. 오늘 저희가 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또는 지나가면서 겪었던 날씨라든가 전부 다 우연이듯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또는 이제 서구 열강들이 그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부자나라가 됐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운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났었고 그 후에 이제 그 편차가 점점 더 커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천천히 다시 이제 가난해지는 그 사이클이 한번 돌았고 다시 또 그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서 그들이 이제 침체가 되고 우리가 다시 좀 나아지는 이제 그런 사이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고 부자나라는 영원히 부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책을 읽을 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책 끝반으로 가면 그렇지가 약간 좀 뒤집어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이 한번 돌아서 역사는 다시 돌아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서양이 처음에는 그 운에 의해서 저 멀리 올라갔었는데 다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잘 살던 이제 동양권이 처음에 잘 살았었죠. 네. 그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저희도 뭐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인구가 많죠. 그래서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거의 그대로 따라잡았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끝내시면서 책을 좀 끝내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슬퍼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선생님 같아요. 되게 손길이 우아하세요. 네. 손짓이. 뭔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느낌. 네, 저는 오늘 이 세계 경제사 읽으면 저희도 부자 될 수 있나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고민에 빠지셨어요. 이게 앞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세계 경제사 이런 책은 보통 거시 쪽 이야기거든요. 네. 거시로는 돈을 못 번다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습니다. 거시로는 돈을 못 법니다. 근데 네. 이제 저건 피할 수 있죠. 뭐냐면 이제 위험은 좀 피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고 시장에 계속 살아있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네. 많은 경우에 좀 무리를 하다 보면 이제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번에 써야 될 내 자본.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돈 1억, 2억 있다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그때가 그걸 갖다 굴리면 되겠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뭣도 모르고 돌다가 이제 실수로 한번 탁 잡은 게 보통 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내 돈이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읽고 또는 이제 이걸 관련된 이제 거시적인 상황이나 역사를 보다 보면은 그런 실수들을 한 개, 두 개 줄여가다 보면은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살다 보면은 인생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전 이제 그 말을 이제 주변 사람한테 많이 말씀드립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야, 인생의 투자 기회를 사람마다 전부 다 한 20번으로만 딱 제한을 하면은 분명 부자 된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주식종 이야기긴 한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고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오기 전에 사가지고 보통 물려가지고 돈을 잃거든요. 근데 다른 재화, 다른 투자 대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라고 좀 그렇고 경제나 아니면 투자 쪽에서가 투자가 아마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제 네.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손해 보는 걸 좀 막아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험 같은 거네요. 쓰신 책 그 부동산 투자 사이클을 읽으면서도 이런 거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경제를 계속 짚을 수 있고 연구해 나가는 모습에서 진짜 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네. 빠숑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방송에 빠숑의 세상 답석에 나와서 그때 이제 그 부동산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마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봄날의 곰 김영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시 경제를 정말 오타쿠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봐요. 그러니까 이분의 하는 일은요 눈 떠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 데이터만 봅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논문 읽으시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요 정말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서 세계 전세사를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제 방송에서 푸는 것들보다는 이 좋은 책을 한번 이 다독다독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책이 되게 얇긴 한데.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읽고 나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구나를 느끼는데 빈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얘기를 아마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을 다 채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 각 나라마다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결국은 리스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잖아요. 그건 아마 개별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 전 단계로 그러면 결국 리스크라는 것들이 어떻게 오고 이런 또 기회라는 게 어떤 것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관심 가지면 되는지 그런 차원으로 이 책을 좀 봐주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빈틈을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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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책을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PDF로 정리한 걸 저희가 공유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정리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줄 요약, 세 줄 요약.
그러니까 책의 전체에 대한 한 줄 요약, 그리고 또 세 줄 요약, 그리고 챕터별로 한 줄 요약, 세 줄 요약 이렇게 막 나누시고 또 표도 그리시고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지 그 독서법이랄까요? 정리법도 되게 되게 당황하죠. 지금 나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물어보지? 네. 저희가 이제 밴드를 운영하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본나래곰 경제연구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이제 빠숑께 말씀하셨지만 하루 종일 리포트를 쓰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어차피 이제 좀 쌓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게 쌓여야 되는데 자료를 들이다 보니까 읽지를 못하십니다. 같이 계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나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에 안 거는 이제 요약을 좀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줄, 세 줄, 9줄 요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9줄쯤 가면 이제 1, 2, 3단계죠. 9줄 요약을 먼저 끝내고 요약을 끝내고 나면 3줄짜리 요약을 또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하면 한 줄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의견을 뽑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많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 사람은 그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행히 저는 글은 잘 못 쓰는데 자료 찾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략적으로 이제 연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제가 좀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든 그르든 간에 그거는 제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은 쓰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각자 받아들이는 또 재능이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글로 봐갖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들어야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고민했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더 시각적으로 잘 만들어 볼까 했는데 파워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도 너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대량 자료를 갖다가 정리하는 데는 이제 적당치 않고 이제 마지막에 찾아냈던 것이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제 아마 그 그림에서 보셨던 거 그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것도 또 역시 또 손이 많이 가갖고 여기 이제 마인드 매니저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플로우 차트로 그리는 걸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빨리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이제 한번 쫙 하고 이제 요약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다시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면은 공부 중에 제일 좋은 공부는 남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제일 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공부 가르치는 걸 좀 더 넘어가지고 그걸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거기가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갖고 세 줄에서 한 줄까지 가고 그다음에 시각화 하나 딱 하면은 거기 되면 이제 제 거가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런 걸 좀 써먹고 있습니다. 이 봄날의 김영희 대표님께서 늘 고민하셨던 게 이게 제가 한 5년 정도 이분을 블로그를 보고 알았어요. 하루에 칼럼이 10대 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오니까 이분이 진짜 공부를 하고 싶고 이것들을 남들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하셨던 거,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텍스트 전문을 보는 것도 사람들이 일단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 줄 요약, 세 줄도 부담스러운 분이 많기 때문에 한 줄 요약까지 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5년 동안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책은 제가 무조건 혼자 단독으로 내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다 이분이 공부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지는 아시겠지만 설명 잘하시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그 구술을 한 것들을 그냥 텍스트로 자동으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최근 트렌드하고도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떤? 요즘은 댓글 세 줄 요약 바람 이런 거 자주 달리니까 굉장히 맞으시는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정리하신 걸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네, 그래서 이 세계 경제사라는 책을 한 줄 요약을 하신 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너무 얻어가나요? 한국은 이 책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최근의 최고의 전략이었던 빅푸시 전략을 가장 잘 수행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에 도달했고 최고 수준의 교육 축적과 자본 축적을 진행 중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빠른 성장은 어렵겠지만 투자의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눈을 국내의 기회에서 세계의 기회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제가 요약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뭔가 통찰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빅푸시 전략이 뭔가요?
책 내용을 좀 설명을 들어가면서 네, 좀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책 네. 자체가 세계 경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세계가 합쳐지는 게 이제 어느 순간 일어났죠. 이제 대양의 시대라 해갖고 서구 중심 얘기죠. 이 저자분 자체가 이제 아시아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세계가 무역망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무역망이 펼쳐 나가면서 세계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이 돈을 벌고 영국이 산업화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산업화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된 건 딱 하나 영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쫓아갈 때 네 가지의 특별한 이제 기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서 쫓아갔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중교육,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통합, 그리고 이제 투자은행을 만들어갖고 자금을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정책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 정책을 세계에서 제일 잘 수행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잘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입니다. 이제 빅푸시 전략이라는 것은 이 전략들을 갖다 서구 유럽 사회는 이제 영국을 보고서 하나씩 도입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뭐 처음에 대중교육을 하니까 영국은 이제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사실 영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밖에 못 배웁니다. 그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크지 않거든요. 중국 역사는 많이 배우는데 영국이 옛날 노예무역을 많이 했죠. 미국을 만들고 미국에다가 갖다가 노예 팔고 아프리카에서 사람 잡아다 팔아먹고 아프리카에다가는 옷감을 팔고 옷감을 만들 원료는 미국 가서 또 사오고 미국에다 판 노예들은 그 옷감을 만들 목화를 생성했고 이걸 삼각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떼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그 교육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유럽은 그걸 가지고 보고서 하나하나 이제 받아들입니다. 가는데 교육, 국내 시장 통합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하나 전부 국가들이 했는데 한국은 이걸 갖다 하나하나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는 광복 이후에 이 모든 네 가지 전략이라고 보통 보이는데 표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다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꽉 눌러갖고 밀어붙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일본 걸 베껴왔죠. 그래갖고 저희가 옛날에 수학의 정석 뭐 이런 좋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어렸을 때 기억에는 그게 일본 책을 많이 참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성문 영어 들은 거.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모든 건 다 일본 걸 막 베껴왔는데 그게 선진적이었으니까 그 빅푸시 전략에 걔네들이 먼저 성공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먼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보다. 거기는 독일입니다. 독일 옛날에 만들었던 프로이센이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이센보다 더 먼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모국 영국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영국하고 달리 갈 거야. 사람이 니네 했지? 근데 나는 네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갈라져 나오면서 미국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어차피 영국이니까 그 당시에 영국은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고 제일 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전략을 프로이센이 베꼈고 프로이센 거를 또 일본이 베꼈고 일본 거를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가 또 베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최종판으로 중국 공산당이 또 공부는 또 열심히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정치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회를 매주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쪽도 이제 공산주의가 일종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종교 이제 목사님한테 설교 듣듯이 모여갖고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학습을 하는가 봅니다. 얘기 듣기로는 그래갖고 되게 학습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학습해서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는데 세상을 잘 된 게 하다 보니 성공 사례로 나올 만한 게 몇 개 없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독일이 옛날에 그 근대화했던 거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베꼈는데 가장 최근 성공 사례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걸 많이 베꼈죠. 그래서 자세히 바라보면은 한국이 한 거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많은 모순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조그만 중국 같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거 이걸 빅푸시라고 합니다. 빅푸시라고 하면 크게 미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와닿지가 않으시는데 교육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보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를 지었죠. 포철을 지었죠. 포철을 지을 때 정말 힘들게 지었죠. 힘들게 지었습니다. 뭐 피값으로 지었다고 하죠. 우리 국민들의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포스코를 지을 때 서구 사회 같으면 이 포스코가 지어지고 철강을 조금 생산합니다. 조금 생산해서 옆에 동네 가서 이렇게 막 망치로 두들겨 갖고 낫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막 계속 팔아먹는데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크게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뭐 해외 업체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으면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짓는 순간에 옆에다 같이 자동차 회사를 만듭니다. 현대자동차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철을 쓸 조선소를 같이 짓습니다. 조선소. 이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배를 아직 안 만들고 있지만 이거 봐라. 거북선.
나 우리 옛날 이런 거 만들었어. 그러니까 50년대 동전에. 그쵸. 예. 가져가가지고 그 정재용 회장님의 그 말씀이죠. 야 우리 만들어줄게. 그래서 한쪽에선 땅 파가지고 조선소 만들고 있고 한쪽에선 배 짓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옆에 제철소가 같이 지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실어 나를 또 도로 고속도로도 같이 또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서구 사회는 몇백 년에 걸쳐 갖고 아니 몇십 년에 걸쳐 할 건데 한국은 이걸 한꺼번에 밀어붙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 대학교도 한꺼번에 다 지어버린 겁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우리 압축 성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이제 서구의 학자들은 빅푸시 전략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필요한 걸 갖다가 ABC가 순서대로 서구에서 지어졌다면은 우린 그걸 갖다 한순간에 같이 지어지고 중앙정부 통제기구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걸 순서대로 자금을 밀어넣고 학생을 키워내고 딱딱딱 시간 맞춰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철은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고 아니면 자동차 공장은 지었는데 철은 못 만들고 이러면 이제 확 망가져 버리겠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서 저희 고도 성장을 끌어냈고 그 전략을 저희가 써서 매우 성공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전략을 쓰는 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때 핀트 하나라도 안 맞으면 만약 공사하다가 정주영 회장께서 그 배를 못 만들었으면 포스코에 나온 철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운이죠. 어쩌다 보니까 누가 미친놈이죠 사실은 돈 사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처음에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상한 사람인데. 아니 실제 배를 지을 그 조선소도 없었고 네. 그리고 배 지으라고 거기 돈 빌려준 놈도 이상한 놈입니다. 저도 그 참 이상했어요. 네, 이상한 사람들 사실 정부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보증을 했다고 했겠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철은 어디서 가져올 건데 일본에서 가져올 거야? 아니죠. 포스코를 짓고 있으니까 했던 건데 이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문제도 없었었고 거의 이제 도박이었죠. 이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계획은 뭐 군사정부 이전에 세워졌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경제개발 계획들은. 그렇죠. 그러나 진행을 할 때 빅푸시 강력하게 이제 딱딱 맞춰서 돌리는 이 전략은 그 정도 추진력이 없으면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력을 보여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일본. 일본의 그 뭐랄까 무시무시한 집단주의 문화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걔들은 뭐 그러니까 가능했죠. 너무 질서정연하죠. 네, 질서정연하죠. 그러니까 네. 얘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얘들 뭐 더 무섭게 밀어붙인 애가 있습니다. 야. 누구냐면 스탈린입니다. 소련. 공산주의니까 걔네는 공산주의는 가능하죠. 공산주의 가능하죠. 가능한데 네.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적군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지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빼오는 게 아니고 죽게 냅두고 막 그 정도.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래갖고 스탈린이 계획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항구를 짓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철도를 놓고 같이 제초소를 짓고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못 지키면 그 장관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서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죠. 스탈린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네. 벌 받는 거죠. 지금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국의 장관이 벌 받는다고 앉아가지고 스탈린 잠도 안 잤답니다. 거의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일하고 장관들도 뭐 밉지만 죽이고 싶겠지만 철권 통치를 이렇게 갖고 빅푸시 한꺼번에 쫙 온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이죠. 그 당시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공산주의에서 했던 게 그런 빅푸시 전략에서 경제가 쫙 발전하니까 저희가 미국이 위협을 했잖아요. 막 그렇죠. 너무 빨리 갑자기 발전하니까 이 전략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은 전략을 썼고 우리도 똑같은 전략을 썼고 러시아가 먼저 성공을 했었고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다음에 망가졌고 네. 예, 일본은 하다가 어느 정도 멈췄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참조해서 만들어낸 전략을 똑같은 빅푸시 전략 한꺼번에 다 짓는 거를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보시면은 몇 년 전에 가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갈 때마다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도로가 깔리면서 옆에 같이 건물이 올라가고 학교가 지어지고 공장이 지어지면서 항구와 뭐 철도가 갑자기 쫙 놓여집니다. 그렇죠. 야, 쟤들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막 엄청나냐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한국한테 배워갔다고 말해도 맞는 얘기고 네. 이걸 일본한테 배웠다고 해도 되고 이걸 러시아에서 배웠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구가 근대화할 때 썼던 네 가지의 이제 표준 전략을 넘어선 최근에 성공했던 마지막 전략이 빅푸시였고 그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그걸 베껴서 또 베트남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베트남까지. 예,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좀 많이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 들어오실 때 이제 이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셨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빅푸시 전략이 있고 이 빅푸시 전략이
진행되는 걸 보니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저희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랄까 잠실 저희 개발 있지 않겠습니까? 잠실 개발도 사실은 이제 서울 개발이라는 거대한 이제 그림 안에서 그려졌죠. 일본 거를 저희가 따왔고, 근데 이런 거 비슷하게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되어 온 거죠. 그걸 중국 애들이 했고 중국 한 거를 또 누군가 베껴가겠죠. 왜? 네. 빅푸시 전략 일종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빠숑님 딱 보시는 그 입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빅푸시 전략 들어가면 어딘가에 항구가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도로가 놓여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쫙 깔린 거를 서로 보고 참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빠숑님 그 입지를 딱 배워가지고 거기 가면은 비슷하게 깔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전략이 계속 수정하고 발전되어 오는 거, 발전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를 배워서 거기가 돌려보면 아 빅푸시가 돌아가고 있고 입지가 이렇게 깔리겠구나 예상하고 가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잠실에 놀이동산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가니까 뭐 동물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상가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는 상가 지구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주택지구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쫙 깔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못해요.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왜냐면 선진국들하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나오는 정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한꺼번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전체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표준 4개 전략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4개 전략에 약점들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투자 기회가 또는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기존에 이걸로 성장했던 그런 나라들은 좀 다른 전략이나 이제 그게 안 맞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찾아가면서 지금 시행착오를 갖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이걸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발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그 이어받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기와 기회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 투자해야겠네. 이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네. 그 표준 전략 네 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에서 표준 전략 중에 투자은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전에 나와서 있지만 그 부동산 투자 사이클 네. 부동산이라고 들어있겠지만 사실 한 절반은 거시 아니겠습니까? 예, 거시 경제 사이클. 예, 그 부분에 투자은행 부분 여기 이제 저자분께서는 그걸 되게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이 투자은행 부분을 조금 더 파보면은 투자 기회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그 뭐랄까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하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어른들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그 나라에 가가지고 미래를 보려면은 학교를 가봐야 돼, 막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도 한번 대중교육 부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트로가 너무 기네요. 제가 아니요. 그냥 이제- 오늘은 와. 강의 듣는다고 예. 생각하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야. 그 빅푸시의 단점이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셔서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플레이 버튼 눌러드리면 네, 네, 네. 알아서 이렇게 쭉 진행해 주실 것 같아요. 빅푸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막 제철소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곳을 만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조선소나 이런 상황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성장도 많이 저하되고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거 제가 항상 되게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표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좀 네. 아쉽네요. 이 표가 네. 네. 이 표를 저희 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저희가 유튜브에다 올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교육의 누적량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50년대 아니 40년대 가면은 박사는 관두고 대학교 나온 사람 정말 손꼽을만 했죠. 네. 제 생각에 10년 전만 해도 지방에 가면 서울 쪽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예.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었고 일단 대학교 나오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교가 엄청 많다 못해갖고 대학교가 없어지기 직전이죠. 교육의 누적량이라고 부르는데 글자도 못 쓰다가 이제 글자를 쓰다가 이제 중등교육을 받다가 고등교육을 받다가 이제는 뭐 박사도 이제 되게 많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교육의 한계가 온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 발전이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적었다가 많아질 때 성장이 높아진다.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된 국내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건이 만들어졌고 팔려면은 시장이 커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 한 100만 원에 판다 치면은 저 핸드폰을 한국에만 판다가 100만 원에 못 만듭니다. 한 1000만 원이 1억씩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적으니까. 근데 세계 시장이 다 통합돼 가지고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 시장이 커야 점점 더 커지거든요. 세상 그 뭐랄까 경제가. 근데 이미 세계 시장 다 통합돼 있습니다. 더 통합할 게 없어요. 한계 이르는 거죠. 저희 교육 한계, 투자 한계. 그리고 투자은행이라고 나오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은행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땅을 판다고 봅시다. 땅을 판다고 봅시다. 삽을 하나 갖고 팠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삽을 2개 주면 효율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한없이 높아집니다. 사람하고 포크레인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포크레인 2대, 3대, 10대로 가면은 그 이상 들어와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효율성이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걸 이거 GDP라고 해요. 삽을 하나 파갖고 혼자 삽 파갖고 하루에 인건비를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한 10만 원 받을까요? 근데 포크레인이 한 대가 들어온다면 한 대에 100만 원 줄 수 있을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더 들어와봐야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럼 뭐냐? 우리 이미 장비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노동자당 로봇가 세계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보호 얘기하는데 산업보호는 지금 되게 문제가 많죠. 더 이상 보호할 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경쟁력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갖고 보호할 게 아니고 우리한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딴 나라가 벽을 치고 있습니다. 우린 생각하기에 우리가 되게 약자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 산업을 보면은 막 진저리를 칩니다. 저 코리아 씨 저거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하는데 막 이런 것도 많아요. 우리 물건 파는 1등이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이고 몇 개 남았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회사 세계 3개 남았습니다. 멀쩡한 거 삼성, 가이닉스, 마이크론. 조선소 몇 개 남아 있습니까? 1등 현대중공, 2등 삼성중공, 3등 뭐 대우조선업 없습니다. 자동차 세계 5개 회사거든요. 크게 보면 5개 회사 중에 5번째가 현대차예요. 태양광은 첨단 산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가 보기에 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나라가 코딱지만한 나라 인구도 없고 하는데 우리 보기에는 지옥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최고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쥐어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이 4가지 그러니까 누적돼갖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면 이제 그런 말씀들 하세요. 뭐냐면 이제 앞에 이제 표를 아까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일본 얘들이 제일 먼저 이제 발전을 해갔죠. 일본, 한국, 대만의 GDP별 1인당 GDP별 성장률 그래프를 이제 하나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삽을 하나 예를 든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는데 삽이 하나로 파다가 큰 삽으로 파다가 뭐 포크레인 들어왔다가 2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 때가는 이제 효율성이 이제 한계에 이르릅니다. 똑같은 거 하는데 이 효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낼 수 있는 효율성의 한계에 이르는 나라는 보통 이제 미국을 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저희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한 2%에서 2%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거까지 저희가 올라가고 나면은 거의 그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1년 성장률이. 그게 이제 인류가 달성한 최대 폭인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금 저희가 성장하듯이 가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소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인류사적인 이 책에 따르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 책 의견에 따르면은 이러한 것들을 누적을 최대한 했고 최대한 효율성을 다 끌어올린 상황에서 더 이상은 효율성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성장률이라는 것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겠냐.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갖고 아마도 이 책을 제가 읽기로는 중국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냐. 그 GDP가 올라갈수록 한 2% 정도 선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겠냐. 이거 3%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과잉 성장한 거고, 뭐 1%나 마이너스 내려가면 과속 성장한 거니까 그 후에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균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순환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한국은 아직도 배가 고프고 옛날처럼 6%씩 성장해야지 하는데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삽 갖고 땅 팠는데 이 포크레인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어요. 시골 들어가보면 조그마한 블록 옮길 때도 포크레인 와서 일을 해요. 성장률, 효율성을 더 높일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성장이 아니고 순환.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진전하는 것만큼 정도 진전이 되고 대신에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세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순환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제가 다르게 표현한 건 이런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키가 쭉쭉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손바닥만 했죠. 저희 아들 낳았을 때 조금 했었습니다. 딸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허리까지 오고 이제 키가 뭐 180이나 크겠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성장을 안 합니다. 한국 그만큼 왔다고 봅니다. 그다음부터 순환을 하죠. 위로는 안 크고 옆으로 이제 컸다 자라죠. 살이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이게 이제 서구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일본이 지금 거기 가 있고 대만도 거기 가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 도달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고
우선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아니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라고 다 물어보시는 거에 답은 이게 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은 이제 끝난 것 같고 결국엔 돌고 돌면서 대략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결국은 좋아질 거예요. 기다리면은. 그렇지만 또 결국에는 순환을 하는 거니까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순환을 할 거예요 정도가 아마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 경제 위기론에 막 떨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혀 앞뒤에 지식이 없이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는 저한테 왜 10년이 물어보시는 됐어 이미. 이제 2008년 위기 이후로 한 10년쯤 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전혀 전후 관계는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 무섭다.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보여요. 네. 이 표준 4개 이론 아까 네. 책 내용 다시 따라하고 네. 그 표준 4 이론 갖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대중교육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육은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저희가 만약에 대만이 아니죠. 베트남을 간다면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학교를 가봐야 돼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이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은 기계가 들어가고 기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얘기 조금 해드려 볼게요. 중요한데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잘 몰랐는데 원래 인도하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하고 인도에서 인도는 면직물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갖고 유럽에 수출을 해갖고 유럽, 영국이라는 데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인건비가 싸고 부자나라거든요. 인도는 옛날부터. 여기 수공업이 되게 발전했었죠. 중국은 준수공업이 공장제 수공업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도자기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가보면 유럽까지 그 중국의 청자 이런 게 쫙 수출이 됐죠. 네. 본차이나. 본차이나 맞습니다. 본차이나가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뭐랄까 정치적인 격변 때문에 아리타 도자기 갖고 일제가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일제 도자기도 엄청 많이 가 있어요. 한국은 거기 쏙 빠졌죠. 우리도 수출했으면 돈 좀 벌었을 건데요. 그렇죠. 좀 아쉽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공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비단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뭐랄까요? 중국하고 인도가 농업국가가 됐습니다. 이 비교우위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유는 원래는 유럽이 걔네가 비교우위가 없었거든요. 이런 생산품에 대해서 아시아계 품질이 훨씬 좋고 가격이 쌌기 때문에 아시아 거 사서 썼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가 되면서 아시아보다 더 싸게 더 좋게 품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고 아시아는 오히려 비교 우위가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옷감을 만들고 원래는 인도에서 옷감을 만들어서 영국으로 갔다면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영국에서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로 수출되면서 인도에서는 옷감을 만들 때 목화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다음번에 우리 산업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계가 들어온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계를 돌리려면은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때리면 합니까? 아니에요. 이 기계가 들어오면 기계 매뉴얼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매뉴얼 읽으려면 뭡니까? 글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숫자도 어느 정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공장을 돌리려면 그건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두 명 교육해서는 이게 인재가 나오질 않습니다. 인재라는 건 똑같이 제 아들하고 딸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분명히 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성격이 달라요. 아빠가 똑똑해도 옛날에 제가 전 직장에서 아빠가 똑똑했거든요. 다 교수님이 많으셨으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아들이 똘팍이 되게 많아요. 바보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반대로 시골에 가도 저희 동네에서는 박사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한재 박사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만 빼놓고. 되게 아쉽죠. 되게 아버님이 서운해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박사를 못 따고. 척척 박사잖아요. 네. 근데 시골이어도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 확률 게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확률 게임인데 대중교육을 많이 하면은 기계를 쓸 수가 있고 확률적으로 이 기계들을 바꿔갖고 더 잘 효율을 낼 수 있는 이제 기술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이제 통합된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저희 경부고속도로 깔았던 거 이게 이제 통합의 시장입니다. 저희 이제 설명 이제 업무 드린 건 이제 그렇게 써놨죠. 이제 삼성 이야기를 적어놨죠. 삼성이 원래 지역에서 장사하셨죠. 경상도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는 경상도에서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회사밖에 못 차립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 또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그 부산하고 만주까지 가는 철도가 뚫리면서 삼성 상회라는 게 생깁니다. 상회. 네, 상회. 삼성물산 상회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안동 강고등을 샀다가 서울과 만주 수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삼성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라 만난 게 이런 겁니다. 뭔가 이렇게
동네 만약에 그 철도가 안 뚫렸다면 일본 사람들이 안 뚫었다면 삼성이랑 시작은 안 된 겁니다. 그저 그 동네에서 아마도 쌀 장사하시던가 부동산 투기꾼이셨습니다. 말아먹으셨긴 했는데 왜 날 봐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 농지 갖고 네. 투기했습니다. 네. 하셨는데 이제 그 정도 지역 위주였을 건데 이제 그 시장이 커지면서 그 후에는 세계 시장이 통합이 되면서 삼성그룹이랑 거대한 회사가 생겨났죠. 그다음 중요한 건 투자은행인데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투자은행 얘기가 뭐냐면은 삼성에서 만약에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지을 때 돈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럼 돈 어디서 구해와야 되겠죠. 돈이 왜? 그러면 이제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이제 공장의 장비는 보통 일자나 미제일 거거든요. 그럼 사올 때 달러나 엔화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삼성은 그 당시에 어디서 돈을 빌려왔냐면 일본 가서 일본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옵니다. 삼성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맡겼답니다. 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랬죠. 야, 니들은 절대 우리 못 따라와. 못 따라올 거니까 뒤에 망해가지고 삼성생명도 우리가 가져가겠네?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운이죠. 어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겨가지고 일본 반도체 다 잡아먹었죠. 그렇죠. 예, 이게 운인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 사이클에 적었지만 돈을 빌려왔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핵심 부채, 비핵심 대출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들어왔거든요. 네. 환변동에서 금액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이율은 일본에서 빌렸으니까 높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분명히 빌려올 때 1달러 빌려왔거든요. 근데 1달러가 900원이었어. 오케이, 괜찮아. 900원 갚으면 되겠네. 근데 이게 1달러가 1,800원이 된 겁니다. 그럼 갚을 돈이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건 아무리 팔아도 장사가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외국제 장비가 안 들어오면 돈을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선진 장비를 베껴오는 거니까 저희가 교육도 했고 시장도 형성을 했는데 이제 장비가 들어와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옛날에 시작이 됐었냐면은 러시아가 발전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소련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걔들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러시아 지금 딱 봐도 뭐 되게 못 사는 나라 같지만 거기 보시면은 막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작가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도스토옙스키. 맞습니다. 그런 분들. 네, 학자들 되게 많으신데. 그러니까 네. 거기라고 바보처럼 앉아갖고 공산당이 다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해보려고 했죠. 해보려고 하는데 장비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뭐 철도도 깔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뭐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돈을 가져왔죠. 어디서 가져오냐. 해외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갖다가 주고서 장비를 사다가 철도도 갖다 놓고 공장도 지었는데 해외 자본을 빌려오다 보니까 문제는 해외 금융시장, 그냥 글로벌 금융시장이 딱 경색이 되는 순간에 이게 900원에서 1,800원 가는 마술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착살 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생각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빌려와서. 러시아가 그렇게 옛날 작살이 났었고 망가졌고 1980년대가 되면 남미가 이 네 가지 전략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고 싶어합니다라고 기계를 사오고 이것저것 설비를 막 깔아놓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를 15%인가 1980년에 미 국채 금리 15%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시중 금리 20%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빌려올 때 분명히 2% 5%에 빌려왔는데 30년짜리로. 예. 근데 가보니 뭐 이제 변동금리를 빌린 거죠. 변동금리 나쁜 겁니다. 중간에 보니까 뭐 20%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우 환장하죠. 물건 팔아갖고 가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남미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터져가지고 자빠지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희 IMF 때 또 일어난 겁니다. 아무튼 빌려왔다가 뭐 이해가 되죠.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환율이 왔다 갔다 해갖고 그 당시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막 투자를 했었죠. 해외가 돈이 싸니까 빌려다가 막 했는데 환율이 올라가 보니까 원금들이 확 올라갔죠. 이게 서프라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빌려다가 투자했다가 또 2배가 돼버리고 막 그때 막 한 900원 갔다가 1,500원까지 또 올라갔죠. 와 원금이 막 훅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을 하려면은 애들 교육도 시켰고 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아놓고 항구도 만들어놨어요. 그럼 장비가 들어와야 돼요. 장비가 들어오는데 이 장비를 들여올 돈을 갖다가 국내에서 조달을 하냐? 조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초기니까. 그럼 이게 해외에서 온단 말이에요. 베트남도 역시 똑같겠죠. 해외 직접 투자 받을 수 있겠고 직접 투자는 삼성이 같은 공장을 짓는 것일 것이고 근데 그만큼 부족하니까 자기가 누가 그렇잖아요. 저희도 막 우리나라에다가 뭐 미쓰비시가 들어와 공장을 짓는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희들 말고 차라리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공장 크게 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키워가지고 하면 좋잖아. 그러면 걔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삼성이 가서 공장 짓는 것도 좋지만 자기 나라 회사 딱 지어주면 좋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어디서 빌려오면 되죠. 와서 그러는 거죠. 국민은행한테 야 나한테 1,000억만 빌려줘. 그럼 내가 여기다가 핸드폰 공장을 만들어갖고 핸드폰 만들어갖고 팔아가지고 돈을 줄게. 아니 핸드폰 공장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찍어가지고 삼성이 납품해서 돈을 줄게 이런 거죠. 근데 빌려갔다 1,000억을 빌려갔는데 환율이 뒤집어져가지고 갚아야 하는 돈이 2,000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케이스 백날 팔아봐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걔네가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축을 했다가 늘어났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늘어났을 때 보통 투자가 설수자가 왕창 일어나거든요.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 어떻습니까? 왕창 때려짓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뭐 돈이 쫙 줄어들어요.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논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쫙 줄어들 때 국내 투자은행이 있으면 괜찮아요. 국내 은행이 금융이 튼튼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해외 자본이 들어와 있을 경우, 비핵심 대출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 경색이 될 때 환율망을 통해서 환율 저희가 IMF 때 겪었처럼 서프라임 겪을 때처럼 다른 것처럼 환율이 쫙 올라가면서 국내에 있는 기업이 해외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했으면은 왕창 이제 망가진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보면 그 망가졌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는 싸게 살 수 있죠. 환율 그 효과로.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은 뭐 한 100만 원 가던 게 50만 원 가고 환율로 또 반토막 나 있다면 900원에서 1,800원 났다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건 100만 원, 50만 원 갔다가 25만 원까지 가는 그런 폭이 됩니다. 그럼 뭐냐? 이 네 가지의 표준 사계 전략은 우리 투자에 엄청나게 큰 기준을 줍니다. 어떤 거? 해외 투자할 때 막 인구론에 막 사람들이 매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에서 너무 인구론을 많이 들었거든요. 와 이거 인구가 어떻게 되고 몇 프로가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인구 젊은 사람이 많아. 젊은 사람이 많아도 걔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죠. 또 통합된 시장,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그 다음번에 돈 빌려다가 막 짓고 있겠죠. 그리고 정부가 뭘 해야 돼요? 해외에서 우리 면세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더 좋아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세금 너무 때리는 거야. 쓸만한 물건에.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사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키워낸 게 뭡니까? 그걸로 키워낸 게 LG 생활공가 아니겠습니까? 후가 아닌가요? 걔는 뭐죠? 화장품이? 후 맞아요. 후? 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비싸게 사준 겁니까 지금까지. 그걸로 키워준 거예요. 현대차도 그렇게 키우는 거고 그런 걸 다 하고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계획들을 가지고 쫙 밀어붙이고 그 중간에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을 해외에서 조달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움직일 때 뭔가 싸지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린 요 네 가지의 그림을 보고 비풋이라는 걸 이해를 했다면 그 국가가 성장을 앞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 예측 2부 때 듣죠. 질문 아까 처음에 루사님이 네. 남겨주신 질문. 그래서 지금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이것도 예, 2부에서 듣도록 듣는 걸로. 네. 야 너무 재밌잖아요. 막 듣고 있다 보니까 쭉쭉 예. 빨려 들어가. 왜그 1타 강사의 강의 듣는 느낌이잖아요. 네. 어쩌면 사실 그 저희 빠숑님을 통해서 드리머도 만나고 저도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네. 경제 공부를 좀 좋아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말씀하신 게 재밌는데 네. 경제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고 어려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책이나 또 봄날의 곰님 블로그 이렇게 지금 가셔서 좀 보시거나 하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인 네. 시각에서 설명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들으시면 자동으로 이해되실 네. 것 같아요. 이건 뭐 네. 딴 책 풀어보실 필요 없고 어. 이 책보다 훨씬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모르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잠깐 검색해 보셔도 되고 네. 해서 조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네. 조금만 신경 한번 써서 들어봐 주시면 굉장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네. 좋았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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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는 한국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국 사례들 뭐 삼성이라든가 네. 포스코 뭐 이런 것들 사례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내용보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또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